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회계 중에서 종업원 급여 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는 크게 오늘 그 종업원 급여의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 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 급여 이렇게 이제 저희가 5개 챕터를 할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냥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고, 이론 문제는 이제 다른 챕터랑 다른 그 부분하고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퇴직급여에서도 크게 이제 우리가 학정 기여 제도하고 학정 급여 제도가 있는데, 학정 급여 제도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정 급여 제도 자체는 보통 이제 보험회사, 개인사 이제 전문적인 그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따로 그 보험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실제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개개인 하나하나씩을 구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고, 어떤 각 항목별 실제 계산한 결과값, 산출한 결과값을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회계처를 어떻게 하느냐를 주로 이제 묻습니다. 그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큰 개념을 알고 계시고 용어 위주로 먼저 알고 계시면 실제로 문제 접근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접근이 어렵다고 하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기본 개념, 오늘 제가 주로 할 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그 기본 개념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 실무 우리 이제 그 기업체에서도 이제 저는 내가 보면 이게 퇴직급여라는 게 이제 그 아이플러스가 이제 도입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없던 개념이었어요. 어떤 개념에서 아이플러스 이전에부터 이제 회계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이 부분을 약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이게 낯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배운 분들은, 이 개념으로 배우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좀 이렇게 아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종업원 급여의 의미는 이 급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셀러리 이런 봉급 이런 개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 그러니까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이제 근로 대가를 받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대가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그러니까 종업원이 회사에 제공한 대가에 대해서 이제 받는 형태. 해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해고도 이제 퇴직의 일부분이니까 회사를 나갈 때까지 받는 모든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도 그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종업원인데, 실제 이 종업원은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회사의 모든 직원 이렇게 그러니까 임직원, 그러니까 임원 다 포함한 거예요. 임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종업원에 포함한다. 이 개념으로. 말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우신 거예요. 실무에서 어려운 이유가 이런 개념이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는 개념하고 우리 기준서에 쓰는 개념하고 약간 이제 개념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실제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 모든 사람, 그러니까 회사 구성원 모든 사람을 속하는 거고, 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는 근로 용역의 대가로 인해서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도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 기업의 이제 근무 용역 형태, 실제 정규직만 다루는 게 아니라 회사로 보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잖아요. 그 회사한테 근무 용역 제공을 하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개념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가시니 좋고, 그다음에 종업원 급여에서 이제 급여를 나누는 그게 있는데, 크게 보시면 이제 퇴직은 이제 자발적인 퇴직이 있고 해고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쪼갰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크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한 부분, 해고급여,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같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해고급여, 그다음에 결제, 우리가 이제 보고기간만 12개월 되기 전에 결제될 것 예상되는 경우는 단기, 그 외에는 기타 종업원. 그러니까 이 3번이 한 번에 약간 플러그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종업에도 안 속하고, 퇴직급여 속하지 않고, 해고급여에도 속하지 않으면
다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는 단기 종업원, 퇴직, 기타 장기, 해고 급여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플러그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보수를 단기 종업인지 퇴직급여인지 해고급여인지 일단 그 카테고리에 맞춰놓고 1번, 2번, 4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3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종업원 급여 개념은 이제 해고급여냐 퇴직급여냐 일단 그게 아닌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이제 보고 기간 말 그 회계연도 말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한정한다는 거고 그 이런 명칭이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체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합백성 급여 또 다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익분배금 요즘 그 삼성 같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상여는 일반적인 상여를 말하는 거 이익분배금은 영업이익 같은 거를 회사 차원에서 그 달성하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 많게는 50%까지 그 총 연봉의 1년 그 기본급의 총의 50%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그런 게 이제 이익분배금으로 기준사업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제 예상 시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면 단기 종업원 급여를 재분류할 필요 없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시적이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 종업원 급여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지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굳이 재분류할 필요 없고, 일시적이지 않으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갔는지를 판단해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검토하고 가는 거예요.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이미 지급한 거는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거고 현금으로 나갔겠죠. 그 다음에 차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고 급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준 돈은 이제 선급 비용이 되는 거고, 단기종업원 급여를 이제 차감을 한 상태겠죠. 기본적인 회계처리니까. 단기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단기 유급 휴가는 우리가 이제 그 누적으로 이제 차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못 쓴 거를 보상받는 게 있고, 지금 못 쓴 거를 보상받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치면 2월 접속은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유급 휴가는 단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2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한다. 이 누적 표현이 누적 유급 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보통 회사들이 이제 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게 되면 차기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유급휴가로 말하고 있고,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안 써도 회사로서는 이제 그 종업원이 쓸 수가 있으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종업원 10명이 30일을 이제 아직 안 썼다. 그러면은 이 30일에 대해서 부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적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추정할 때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종업원 급여는 그 이제 통계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30개가 만약 유급휴가에 30개 있으면 30개에 대해서 이제 다 부채를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업원이 며칠 쓸 거냐까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산 문제는 주로 학정급여 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그 학정급여 외의 개념들은 다 이제 그 지문 문제 위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문제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분배 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익이 남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회사 영업이익을 달성하거나 처음에 이제 회사들이 이제 세웁니다. 처음에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익 분배 제도를 처음에 세우고 이익 분배 제도는 최종적으로 이제 배당하기 전에 그 기업 종업원들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분배 제도와 상여금 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다. 당연히 이제 근무에서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익 분배 제도와 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 분배가 아닌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은 이제 잉여금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무조건 회계는 무조건 그 비용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분배제도도 말은 그 잉여금에서 이제 처리 같은 용어가 좀 그런데 실제로 다 회계 처리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거의 항상 한 문제 정도 계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이제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그 일시금, 우리나라 이제 연금 있고 일시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퇴직금 생명보험이나 퇴직금 의료급여 같은 그 밖에 퇴직급여.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퇴직금 의료급여 같은 것도 이제 기업이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이프레스 기준사다 보니까 외국 유럽이라든지 그쪽 사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의료급여가 이제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급여를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급여 제도. 이 용어 정의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라는 거는 그 약정, 퇴직급여 제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급여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는 제도 지급교육에서 도출되는 경제 실질에 따라서 확정기여 제도나 확정급여 제도로 분류를 한다. 확정기여 제도에서 확정기여는 이제 기업의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한번 그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확정급여 제도는 이제 기업이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 제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는 지금 나온 것처럼 확정기여 제도가 있고 확정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기업이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확정 그 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바뀌어서 기업이 이제 그 금융기관에 이제 개인별 계좌가 있습니다. 개인 계좌. 그래서 납부를 일단 합니다. 납부 의무가 있어요. 기업이. 납부가 의무가 있으면 여기 이제 돈이 이제 퇴직금이 따로 쌓이는 겁니다. 퇴직금 쌓이면 이 운용 주체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운용을 하면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수익이 이제 소유. 그러니까 누가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단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 이제 근로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제 퇴직급여를 법적으로 이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따로 있어요. 퇴직급여 관련된 법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금융기관에 이제 우리가 우리 회계기준서는 그 단어는 기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퇴직기여금을 이제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면 실제로 내가 이제 종업원이라면 저는 이제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퇴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금을 마음대로 못 쓰게끔 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장산이 엄청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후 생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못 쓰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금융기관에 계좌에 있는 거를 운용을 해야 됩니다. 운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운용의 주체가 개인인 종업원인 경우가 있고 회사인 경우가 있어요. 종업원이 주체면 이 수익도 다 향후를 해가는 거고, 회사가 주체면 그 회사가 이제 수익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기업금 납부한 이후로 어떤 것도 이제 할 의무나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종업원 거니까 이 순간 기여한 순간. 그렇기 때문에 기여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종업원이 가져가는 게 확정기여고, 확정기여 제도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납부한 다음에 운용의 주체도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에 여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가실도 기업에 가져가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뭐를 하는 거냐? 가실을 돌려서 종업원이 실제로 퇴사를 할 때 그때 퇴직급여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업원이 퇴사할 때 그 퇴직급여를 주기 때문에 확정 퇴직급여인데 퇴직급여인데 우리 그 제도 이름을 퇴직이라는 걸 없애고 확정급여 제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정기여제도가 있고 확정급여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는 우리가 기여금을 이제 한번 확정 짓고 끝나는 거고, 확정급여는 우리가 퇴직급여를 확정 짓는 거예요. 종업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확정기여제도하고 확정급여제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여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확정기여를 주면 종업원 거니까 그 기업에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무도 없고 회계 처리도 없는 거니까 비용 잡고 퇴직급여 잡고 현금 잡고 이게 한번 회계 처리는 끝난 겁니다. 근데 이 확정급여 제도는 실제로 그 계속 우리가 이제 기업이 그 이익을 향하니까 실제로 이익이 나면 좋은데 손실도 날 수 있잖아요. 손실 나면 이 기업은 처음에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도 있고 그 효익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뭐 운용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 종업원인데 그러면 확정기여 제도를 택할 거고, 나는 응용하고 뭐 이런 거 별로 투자상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퇴사할 때 내 퇴직금 정확히만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확정급여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확정기여 제도하고 확정급여 제도를 그 종업원별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내 퇴직급의 일부는 뭐 40%는 확정기여, 뭐 60% 확정급여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까지 심지어는 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확정급여 제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퇴직급여 제도는 그 법적으로는 상당히 기업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퇴직급여 제도를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기관하고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 협약을 맺어서 다 통째로 맡깁니다. 통째로 맡기면 그쪽에서 그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값을 다 줍니다. 그러면 회계팀에서 그 결과값을 다 보고서를 다 받아서 회계 처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여 제도는 종업원이 다 하는 거고, 확정급여 제도는 그 기업이 그 책임을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 처리는 이쪽이 복잡하고 이거는 거의 없고, 확정급여 제도로 주로 시험에 문제 나오는 겁니다. 확정급여 제도로 가겠습니다. 확정급여 제도의 처리 절차는 그 여기 이제 기준서에 나왔는데, 확정급여 제도 일단은 순서가 종업원이 있으니까 종업원들의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퇴직급여 계산하기 때문에 그 퇴직급여를 기업이 지급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이제 부채 사이드에 가서 확정 급여 채무가 있는 겁니다. 확정급여 채무가 있고, 첫 번째 확정급여 채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 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 원가를 보험수리적 방식의 사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이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보험수리적하고 추정하고 과거기간, 단기간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명이 제가 이제 그 입사를 하면 이 사람이 인구 통계를 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제 나이 뭐 거주지 하여튼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미래 근무 내용 연수, 근무 기간, 미래에 근무할 거 추정되는 걸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뭐 다 다르겠죠, 이게. 그래서 이 보험수리적 요법으로 이게 기법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그 개념은 그 용어 속에 단기하고 과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종업원이면 과거 내가 이제 근로한
근로 제공한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기간, 그다음에 단기 근로 제공.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인구 통계학적 보험 수리적으로 이제 신뢰성 추정합니다. 보험 수리적으로. 그럼 이자율이 우리 얘는 당연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회계의 기본인 현재 가치로 일단 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는 변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이미 처리했고 단기에서도 이자율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걸 먼저 확정 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 채무에 대해서 이제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건 사회적립자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실제 기업과이기 때문에 사회에 따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 만들어 못 쓰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적립자산을 이 대응되도록 급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똑같진 않고 이 대응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급여 할인한다. 여기 확정급여 채무, 요거는 이 나의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단기 근무권 상장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 그러니까 제가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한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 인식하는 거면 현재 가치로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가 사회적립자산. 사회적립자산 우리가 이제 기여하는 거를 사회적립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차감한다. 그래서 이 차감한 거를 순 확정급여 부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들이 이게 100이라면 사회적립자산을 갖거나 적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 돈을 써야 되니까 현금의 응용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이거를 거의 초과해서 넣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자하고 응용을 잘해서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사회적립자산이 더 크니까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확정급여 자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순확정급여 부채. 그래서 확정급여 부채 요 개념은 이 사회적립자산과 확정급여 채무의 순액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는 총액 개념인 거고, 확정급여 부채, 확정급여 자산은 순액 개념이다. 이걸 먼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가소적립액은 확정급여 채무가 사회적립자산보다 큰 거고, 일반적인 거고, 초과적립액은 사회적립자산이 확정급여 채무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다 주어도 빼졌고 결과값은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의 금액을 1년에서 상정된 가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 상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산정한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확정급여 채무를 명목가액을 구한다. 그 다음에 걔를 할인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과 비교해서 우리가 순액인지 초과된 게 있는지 초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여기 기본 회계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계산 문제에서 다 나오는 게 다 이 부분입니다. 회계 처리를 좀 더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기본적으로 다 단기 손익을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단기 손익 인식하고 뒤에 이제 보험 수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본으로 바로 인식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관련된 거는 다 비용이니까 근로 제공 대가이기 때문에 다 비용으로 다 큽니다. 그래서 단기 근무 원가는 단기에 기업 종업원들이 1년 다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로 적립해야 되잖아요. 단기 근무 원가인 거고, 과거 근무 원가와 이제 정상적인 과거 근무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00명 과거 우리가 이제 100명이라고 했는데
변경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가 바뀐 거죠. 우리의 퇴직급여 제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적립하는 게 바뀌면 과거 근무원가에 대한 퇴직급여도 바뀔 거잖아요. 그 변동 금액입니다. 그거를 과거 근무원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정산은 우리가 이제 과거 그런 퇴직급여를 적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면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정산하는 거예요. 이 말 그 자체가 클리어링,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 그래서 정산했을 때 손익을 잡아주는 겁니다. 얘도 퇴직급여 비용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학정급여 부채 자산의 순이자. 요 개념 뭐냐면 우리 아까 우리 퇴직 학정급여 채무라든지 요 순 쪽은 명목가액을 현재 가치로 이제 조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1년 동안에 우리 시간 가치 이자를 인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요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명확히 있으셔야 돼요. 단기 근무 원가는 단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퇴직급여 들어간 거고, 얘네 과거 근무 원가는 우리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금액이 바뀌는 거고, 정산은 사람이 이제 퇴사했다 그럼 당연히 나온 거고, 학정급여는 현재 가치를 명목 가치로 이제 바꾸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학정급여 채무 쪽에서는 이제 이자 비용이 나올 거고, 사회적립자산 쪽에서는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를 우리가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는 순학정급여의 재측정 요소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보험 수리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측정 요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험 수리적 손익, 그 다음에 순학정급여의 이자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사회적립자산 수익, 순학정급여 부채의 순이익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인식 상황 효과의 변동. 이건 뒤에 다시 또 볼 겁니다. 학정급여 채무 단기 근무원가 이자 비용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학정급여 채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액으로 우리가 실제 퇴직금을 얼마큼 쌓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학정급여 채무 총액 개념입니다. 총액 개념.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는 단기에 우리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또 쌓아야 되는 학정금액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자 비용은 기초의 학정금액 채무가 있잖아요. 거기를 1년 후에 이제 시간 가치로 변경해 줘야 되니까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기초 학정급여 채무는 과거 연도에 기속되는 급여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단기 근무원가는 해당 연도에 기속되는 급여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기말 학정급여 채무는 해당 연도와 과거 연도에 기속되는 급여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이게 이제 기준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 제가 이제 적어드렸는데 말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정급여 채무는 기초에 있던 거 총 단기 근무 1년 우리가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로 쌓아야 될 거, 이자 비용은 우리가 현재 가치를 하기 때문에 명목가액을 변동하는 금액,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을 이자를 뭐 쓸 거냐, 보고 기념한 현재 우량 회사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하게 결정한다. 이거는 참조적으로 아시면 됐고, 실제로 이제 보험사, 계획사 쪽에서 다 알아서 구해줍니다. 이거는 큰 문제 아니고 이제 기존 지문 문제 나왔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